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분말 야금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말 야금의 기초에 기반을 해서 이제 제조된 분말을 어떻게 성형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분말 야금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파트에서는 이제 분말 야금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사출 성형과 이제 압축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각의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요 공정을 실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변수랑 이제 실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 공정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결함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말을 실제로 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실제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분말들을 특정한 모양의 형상으로 가공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형상을 가공을 할 때,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압력을 엄청나게 높이거나 아니면은 온도를 엄청나게 높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부에 바인더 같이 이제 접착제를 첨가를 해서 이제 분말 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분말 공정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성형 공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분말을 이제 특정 모양의 제품으로 만들 때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전략들을 혼합을 해서 총 네 가지의 공정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분말과 접착제, 바인더를 같이 혼합을 한 이제 피드스톡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성형을 하는 이제 사출 성형 기술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온도는 낮지만은 아예 높은 압력을 가해 가지고 분말의 가공 변형이라든지 기계적 결합을 유발을 하게 되는 이제 압축 공정. 그리고 세 번째로 열관 정수압 기술과 같이 이제 높은 온도에서 가압을 해가지고 분말을 상당히 치밀화시킬 수 있는 공정.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 형상의 분말 성형체 제조라고 해가지고 분말을 이제 순간적으로 녹였다가 접붙이는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제품을 성형을 하게 되는 최근에 잘 알려진 방법이죠. 적층제조법, 그러니까 3D 프린팅까지 요 네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의 공정 특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공정들이 장점과 단점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각 공정에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세스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공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의 네 가지 성형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 루트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바인더에 의한 치밀화, 즉 사출 성형 공정에서의 공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초기 분말에다가 첨가제, 그러니까 바인더라든지 접착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분말 바인더 혼합체, 즉 피드스톡을 제조를 해가지고 이 피드스톡을 특정 약간의 높은 온도에서 사출 성형을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형상의 제품들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이제 소결 과정은 이제 생략을 좀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출 성형 이후에 공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압축 기반 치밀할 공정 같은 경우도 분말을 이제 바인더라든지 첨가제를 넣지는 않고 압력을 높이 가해서 압축 성형체를 만들게 되고 이 압축 성형체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 내부에 뭐 결함이라든지 기공들이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 기공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후처리 공정, 그러니까 열을 좀 가한다든지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제 후처리를 거치게 되고 제품을 제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두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 그 자체를 이제 1차적으로 어, 성형체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성형체를 후처리하여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정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혼합 치밀화 쪽의 측면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분말을 이제 높은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동시에 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압축 기반 치밀화 공정에서 압력하고 소결을 이제 동시에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가하게 되면은 굳이 이거를 두 단계를 동시에 거치지 않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압력하고 온도를 동시에 가하는 장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코스트를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 번 공정을 진행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품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중요한데 이 혼합 치밀화 공정 그러니까 HIP 공정과 같은 공정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공정할 때 드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압축 기반 치밀화 공정에 비해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두 가지 공정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생산 속도 측면에서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설명드릴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 형상 가공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분말을 순간적으로 녹였다 붙이는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팅 공정 같은 경우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형상 제조랑 이제 치밀화가 동시에 달성이 되어야지 성공적인 분말 성형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 단계의 공정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공정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그 공정 단계 측면이라든지 코스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성이랑 형상의 측면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출 성형과 같은 이제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피드스톡을 빠른 시간 안에 쌓아가지고 제품을 빨리 찍어내는 공정이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압축 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압력을 높이 가해가지고 성형체를 만들고 이걸 후처리하는 식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혼합 침이라 특히 이제 정수압 압축이 여기 해당이 될 것인데 이런 공정들 같은 경우는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그 제조할 수 있는 시편의 양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적인 시편만 이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품 제조량 자체가 앞서 보여드렸던 요 사출 성형이라든지 압축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팅 공정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느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품을 크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되게 오더메이드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 원료용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년의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뭐 항공 부품과 같은 이제 좀 어,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분야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본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의 생산량이라든지 형상이 이제 각각 다르게 될 건데 이에 따라서 적합한 분말 성형 공정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경제성 있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공정들 중에서 가장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 압축 공정과 사출성형 공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출성형 공정에서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사출성형 공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분말 간의 결합력을 어느 정도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해야지 이제 그 사출성형 이후에 제품의 형상이 이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말 성형이 진행이 될 때 분말 간에 접착이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 이제 그 경도 높은 특히나 이제 입자가 경도가 높게 되면은 이제 압축 자체가 불안정하게 일어나서 이제 형상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불량률이 증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입자 간의 결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성형 강도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강도에서 파손이 좀 쉽게 일어나서 우리가 실제 그 공정을 진행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그 상용된 제품을 금형에서 빼가지고 제품을 이제 그 후처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후처리까지 진행하기 전까지 이제 최소한의 강도가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내부에 첨가제들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전반적인 분말의 결합력이랑 결합력을 좀 높여서 최종적으로 제품의 성형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바인더 같은 이제 고분자 물질들을 좀 첨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 사용 성분은 이제 왁스 형태 고분자, 그러니까 파라핀이나 글리세린,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그 바인더에 들어가는 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약간 경험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그 회사들마다 그 바인더 레시피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밀 사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말과 바인더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미리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섞은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피드스톡과 같이 약간 사료처럼 네, 사료의 형태로 이제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 스톡을 만들어 놓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이랑 바인더를 이렇게 섞었는데 이 섞은 상태에서 우리가 운송을 하게 되면은 그 운송 과정 중에서 진동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바인더랑 무게가 무거운 그 금속 분말이 서로 이제 분리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수령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섞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피드스톡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어차피 이 두 개의 바인더랑 이제 분말 자체가 서로 1차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송을 하더라도 이 결합된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운송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공정을 압출이라든지 사출 성형과 같은 다양한 성형 공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정 방법에 따라서도 바인더의 성분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압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흐름성이 조금 너무 좋게 되면은 오히려 압출을 할 때 그 압출하고 나오는 그 분말들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바인더가 걸쭉한 걸 사용을 하게 되고 사출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출을 할 때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상대적으로 흐름성이 좀 괜찮은 바인더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도의 영향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점성이 바뀔 수 있는 바인더를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이제 레시피를 계속 바꾸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이제 피드스톡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출 상용을 하게 되면은 대개 피드스톡을 이 위에 넣어서 이제 압력을 쭉 가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금형 내 유동을 발생시켜서 형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출 상용에서의 가공 공정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그 피드스톡을 가압을 해서 금형 내 유동 발생을 유도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피드스톡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밀 때 피드스톡이 너무 안 밀려도 문제고 너무 잘 밀려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형상 변형 속도라든지 이제 형상의 결과물 같은 경우는 분말과 바인더 혼합물의 점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안 움직일 경우에는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형에 필요한 압력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이고 반면 이제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성형 도중에 내부의 분말이라든지 바인더가 서로 네, 분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말이랑 바인더가 이제 결합력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바인더가 먼저 이동할 수 있고 분말이 나중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 안쪽에서 그 파츠마다 그 어떤 부분은 바인더가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분말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불균일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말과 바인더 혼합물의 3대 점도를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조절을 할 때 그 분말의 인계 분율하고 이제 상당히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금속 분말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고분자보다는 금속 분말이 이제 점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겠죠.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점성이 좀 증가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형 속도가 빠를수록 그 점성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이게 잘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성형 저항성이 감소를 해가지고 상대 그 점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제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게 되면 점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속도에 따라서 점성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분말 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대적인 점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공정 속도가 이게 10, 100, 10이 되는데, 이 공정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성이 낮아지고, 이제 그 공정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점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혼합 레시피라든지 이제 성형 속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성형 가공 공정을 포함한 전체 공정의 시스템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정이 이제 사출 성형 공정입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 공정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은 분말 바인더 혼합 피드스톡을 이제 금형에다가 사출을 해가지고 복잡 형상을 구현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말이랑 바인더 그리고 첨가제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서로 이제 균일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이제 피드스톡을 이제 제조를 하는 공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 피드스톡을 내부에다가 그 몰드에다가 이제 장입을 해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공정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출 성형 공정 같은 경우는 요 2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2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성형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형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형품은 분말 간의 결합력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냥 바인더에 의해서 붙어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 사출 성형물에서 바인더를 분리를 하고, 이 바인더를 분리를 함과 동시에 소결을 진행을 해가지고 분말 간의 결합력을 만드는 만들어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단계 공정,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2단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2단계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몰드 장입이랑 사출 성형물의 분리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안쪽에서 들어가서 가압을 하는 공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결국 금형 안에 그 사출이 돼야 될 분말들이 잘 들어가냐, 그리고 이게 잘 떼지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게 될 거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반적인 제품의 퀄리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사출 공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피드스톡 자체가 이제 그 되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점성을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온도를 높여서 점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 180도에서 200도 사이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짜내게 됩니다. 근데 금형은 이제 그렇게 온도가 높지는 않겠죠. 약간 그냥 상온 상태이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온도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가 차이가 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온도가 더 떨어져서 점성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혼합물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혼합물들을 주입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혼합물들이 이제 주입되고 난 다음에 금형 내에 어느 정도의 압력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차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생각하게 되면 온도가 높을 때 일반적으로 팽창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물론 물이 이제 얼음 되는 거랑 약간 좀 얼음 되는 정도 제외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냉각이 일어나면은 내부에 수축 기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수축 기공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제 혼합물을 주입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얘가 수축이 되면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안쪽에 그 재료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요소는 온도랑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출 성형 과정을 타임테이블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형을 닫아야겠죠. 금형을 닫고 난 다음에 이제 혼합물을 넣기 위해서 주입기를 이동하고 혼합물을 넣고 이제 어느 정도 압력을 쭉 유지했다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냉각시키면서 내부 안에 혼합물들을 다 채우고 이제 주입기를 다시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냉각을 하고 난 다음에 금형을 빼는 식으로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될 건데, 이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뽑자면은 이제 혼합물 장입이겠죠. 일단 제대로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사출 공정 자체가 뭐 아무리 이제 뒤 압력이 유지가 되고 냉각하고 이제 회복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애초에 그 제품 자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비록 그 장입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사출 성형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혼합물 장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사출 성형을 진행을 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점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도가 이제 상온 상태에서 피드스톡이 굉장히 걸쭉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점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온도가 높게 되면 이제 바인더 혼합물의 점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점성이 만약에 좀 굉장히 높은 피드스톡이 상온 상태에서 있다면은 이거를 만약에 한 190도에서 220도 사이로 이제 점성을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점성이 상당히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인즉슨 결국 여기서 가하는 이제 가열 공정 자체가 그 피드스톡의 점성을 상당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압력을 좀 어느 정도 경감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압력이 아예 높게 되면 이 전체적인 장비의 톤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장비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그 온도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제어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압력에 의해서 금형 주입할 때 유동 속도를 상당히 어, 제어를 할 수 있을 건데, 대체적으로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미는 힘이 강해지니까 유동 속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온도랑 압력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뭐 여기서 이쪽 장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겠지만은 요 금형의 모양에 의해서도 이제 좀 약간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형의 형상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저항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건데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고속도로 IC에서 이제 좀 갑자기 좁은 길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차가 몰리게 되면은 잘 들어가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들어갈 들어가는 그 직경하고 두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유동 방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유동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말인즉슨 금형의 형상이 복잡하고 요 직경이라든지 두께가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저항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출 성형을 함에 있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피드스톡이 가열되고 가압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금형 형상에 따라서도 이 혼합물 장입을 할 때 결과물에 영향이 갈 수가 있다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몰드의 형상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고, 몰드 저항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압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몰드에 걸리는 힘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공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최소한 이제 이 제품들이 몇만 사이클 이상 활용해야 되는데, 그 몰드의 전반적인 내구성이라든지 경도, 내마모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우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몰드를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공구강 같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마모성이 좋은 이제 강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몰드 자체가 그 사출을 할 때 압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복잡한 형태의 금형 설계를 하더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압이 걸리더라도 마모가 많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금형에 의해서 이제 몰드 제품을 뽑아내게 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이제 금속 결합체가 아니라 바인더랑 금속이 결합된 혼합체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결국에 후처리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분말들끼리 이제 결합이 되면서 서로 이제 안쪽에 기공을 채워 나가게 될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소결을 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출 성형을 한 제품에 의해서 수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수축이 되는 게 한 20% 정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 최종 제품 형상은 이제 그보다 1.2배 더 크게
제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를 조금 더 크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그 제품을 치수 정확성에 맞춰서 얻을 수 있다. 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출 성형을 진행을 하고 나면 최종 제품이 나오게 될 건데요. 대체로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설계를 했다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치수 정확성 있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사출 성형 중에 이제 혼합물 장입이라든지 냉각 과정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함이 뭐 이런 식으로 다수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 결함의 원인들에 대해서 각각을 분석해 보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결함이 뭐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형에서 삐져나오는 결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형에서 삐져나와서 약간 좀 낙지처럼 나오는 결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결함들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사출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금형 결합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약간 두 개가 제대로 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사이로 삐져나와 그 내용물들이 삐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싱크마크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제 냉각을 할 때 국부적으로 이제 수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축이 발생을 할 때 그 요 들어간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수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싱크마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요건 압력을 어느 정도 더 높여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백앤보이드라고 해가지고 공정을 진행을 했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냉각하고 보니까 안쪽에 구멍들이 그 안쪽에 기공이 생긴 겁니다. 그 요 기공이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내 그 밖에 이제 상 기체들이 이제 용해가 안쪽에 이제 용해가 돼가지고 계속 그 피드스tok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용해다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 가스들이 그 용해가 돼 있던 가스들이 다시 이제 안쪽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내부에 기공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말 그리고 이제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습도 때문에도 네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그 습기 때문에도 안쪽에 기공이 습기들도 이제 안쪽에 찰 수가 있는데 그 습기들이 갇혀가지고 이제 기공을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냉각 역시도 뭐 밖에서도 냉각이 이렇게 수축이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안쪽에서도 냉각 잘못되면은 네, 내부에 기공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트샷은 이제 그 애초에 채워진 양이 상당히 낮은 경우인데 이제 압력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동성이 너무 나빠가지고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요게 해당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핑이라는 경우는 이제 냉각 자체가 좀 약간 어떤 부분이 얇아가지고 냉각이 빨리 되고 어떤 부분 두꺼워서 냉각이 좀 느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냉각이 좀 그 어떤 부분은 빨리 되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되니까 뒤틀려서 발생을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출 성형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출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출 성형 같은 경우는 복잡한 형상의 상당히 작은 부품을 제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금형 크기라든지 냉각이라든지 전반적인 설비 비용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형이 너무 뭐 소재가 너무 부품이 너무 크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제조를 못하게 될 거고 냉각이 너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냉각이 제대로 오래 되지 냉각 빨리 되지 못하면은 그 생산 주기가 너무 느려지게 돼서 이제 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제 코스트가 소모가 되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금형 시스템 제작에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제 초기 설비가 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냉각 시 이제 너무 대형 그 부품을 제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 전자를 느리기 때문에 사출 성형 주기가 굉장히 천천히 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형을 채우는 시간 역시도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형을 채우기 전에 미리 냉각이 발생을 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 역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사출 성형을 함에 있어서 제일 고려를 해야 되는 건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복잡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부품에 수요가 있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사출 성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참 그 바인더랑 그리고 분말을 활용한 이제 공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와 별개로 이제 금속 분말과 달리 세라믹 분말과 같이 약간 좀 경도가 높은 분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슬러리 같은 것들도 같이 분산제도 집어넣어서 이제 약간 분말들을 많이 분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분산된 분말들을 이제 다공성 그 약간 흡수성이 좋은
그 몰드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습기가 좀 더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절로 그 분말 역시도 같이 빨려들어 이쪽으로 이제 흡착이 돼가지고 어, 특정 모양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빼가지고 소결을 해가지고 뭐 자기 도자기 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 혼합체를 금형에 충진해가지고 제품을 주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슬립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누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성 감소를 위해서 이제 분산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슬러리를 먼저 만들고 요 슬러리를 이제 다공성 금형으로 배출을 해가지고 그 벽에 붙어 있는 슬러리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마지막으로 금형에 후착된 분말을 건조를 해가지고 성형체를 획득해서 성형체를 획득하는 공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런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 다공성 물론 이게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동안 압력을 가해가지고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를 조금 더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얘를 이제 원심력을 가해가지고 그 좀 더 옆으로 빠져나가기 쉽도록 좀 힘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요 과정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번에 보여드린 슬릭 캐스팅 같은 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형상이 복잡한 이제 공정에 복잡한 이제 제품에 활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거와 비슷한 이제 테이프 캐스팅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슬러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컨테이너에 채워서 최대한 이제 얇게 쭉 펴주게 됩니다. 이 펴준 상태에서 이제 건조를 진행을 해가지고 용제를 날려주게 되면 분말 간에 이제 결합이 되겠죠. 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 얇은 형상의 이제 박판이 제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말, 바인더, 용제 혼합물을 이제 얇게 도포를 해가지고 박판으로 이제 결합하는 공정을 이제 우리가 테이프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테이프 캐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 닥터 블레이드를 해가지고 슬러리를 이제 일정한 두께를 이제 조절해서 공급하는 이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돼서 박판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분말 자체가 상당 그 일반적인 벌크 소재에 비해서 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기용 기판이라든지 배터리 전극에 활용을 할 때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슬러리를 활용한 다양한 공정들 역시 사출 성형과는 별개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분말 압축 성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분말 압축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부에 바인더라든지 이제 윤활제가 약간은 들어긴 가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분말로 이루어진 소재를 이제 특정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으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한 공정이죠. 그래서 그 형상 제어를 위해서 상하부 펀치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공정 전체를 이제 다이 압축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한쪽으로만 이제 압축을 하는 공정을 이제 우리가 싱글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양쪽 다 압축을 시켜주는 공정을 우리가 더블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펀치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성형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성형체를 만듦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형 후 이제 충분한 침이라든지 화마라든지 이제 강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제 사출 성형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더랑 1차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걸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샘플 이젝션하는 빠져나오는 이 상황에서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높은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결합력을 높여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결에 그래야지 이제 소결까지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소결 이후 소결을 통해서 이제 그 압축제의 최대 추가적인 강도 향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봤던 사출성형 공정 같은 경우는 압력을 너무 높게 가하게 되면 이제 바인더랑 금속의 그 금속 분말의 분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금형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압축 공정이다 보니까 다이랑 이제 또 이제 마찰이 있고 금형 벽하고도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심부랑 바깥쪽에서의 걸리는 힘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압축분만
그 성형체 내에 밀도 구배가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뒤에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긴 하겠지만 성형 부품이 너무 두껍게 되면은 이 구배가 너무 커져서 이제 이게 나중에 샘플이 빠져나올 때 상당히 쉽게 부서지거나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크랙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두께에 상당히 큰 제약이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 성형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일단 윤활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기본적으로 이게 마찰이 좀 많으니까요. 그래서 분말 윤활이라든지 성형 도구 윤활, 그리고 그 압력을 가하는 시간, 그리고 최고 압력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소재 변수라고 해가지고 분말이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제 이 형상이 어떻고 이 분말이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이 압축 성형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압축 성형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압축 성형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낮은 압력에서 입자 재배열이라든지 이제 입자의 1차적인 현상 변화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다이 프레싱 공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살짝 누르는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낮은 압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말들이 약간 조금 서로 공간 거리들이 좀 있을 건데, 이 거리들을 좁혀 나가면서 입자의 재배열이 발생해서 이제 패킹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계인 이제 본격적으로 압축을 하게 되는 다이 컴팩션 단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좀 연성이 있는 입자들은 이미 다이 프레싱 단계에서도 좀 형상 변화가 발생을 하지만은, 대개 이제 뭐 철분말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강도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분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기가파스칼 정도의 높은 압력을 가해야지 재료 형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가하게 되는데 너무 높은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취성이 높은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라믹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먹거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금이라든지 설탕 같은 소재 것들도 매 한 가지로 이제 취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압축을 가하면은 이제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성형체가 완성이 될 건데, 이 성형체가 완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금형을 그 뭐 한 번에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위로 올려서 빼주는 공정이 필요한데, 요걸 이제 샘플 이젝션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압력 감소에 의해서 탄성 회복이 일어나고, 이 탄성 회복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 하나가 이게 팽창이 약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팽창이 일어나는 걸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팽창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빠질 때도 여기서 그 처음에 들어갈 때랑 이제 빠질 때 양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크랙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함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안쪽에 있는 분말의 입자의 형태가 변화를 하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분석 분말의 그 침미라가 발생하겠죠. 이 둘 사이의 거리들이 다 줄어드니까 이렇게 거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내부의 형상 변화가 함께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상대 밀도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이제 점점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내부에 있는 공간들을 줄이는데 한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포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위수라고 해가지고 그 분말들이 서로 접촉하는 면적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증가를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직선의 이제 경계면을 가지게 될 건데, 요 경계면을 가지게 되는 관계를 보게 되면은 최대 배위수는 14라고 해가지고 14면체가 되는데, 요 14면체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이 그 주렴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경주에 가면은 동궁 월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압지라고 했던 데는 걸로 기억하는데, 요 동궁 월지를 에서 출토된 이제 주사의 모양이 딱 요 14면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14면체 모양이 최대 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베이스가 압축 강도에 증가하게 되면 점점 이제 접촉하는 그 분말들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약간 거의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접촉하는 면들이 증가하니까 면적 역시도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증가를 하다가 이제 포화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베이스는 거의 선형적인 관계고, 이제 상대 밀도라든지 접촉 면적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점점 이제 포화되는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였듯이 이제 압축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입자의 형상이라든지 그 접촉면에 대한 전반적인 모양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압축을 진행함에 따라서 입자의 모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입자의 크기라든지 특성에 따라서도 이제 압축이 진행될 때 성형성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입자 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은 이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성형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게 되면은 서로 이제 마찰들이 좀 낮다 높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 이동할 때 저항성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성형성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어, 이,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충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입자 구조 역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입자가 완전하게 내부에 기공이 없는 형태랑 기공이 있는 형태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공이 없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압축이 잘 될 건데, 기공이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기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체 역시도 내부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성형 저항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내부에 기체 기공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원래 100% 받아야 될 압력을 100%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형성이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성형체를 이제 압축을 했다가 이제 빼야 되는데, 요 뺄 때 이 기공이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빼게 되면은 압력이 갑자기 확 낮아지니까 얘네들이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피가 점점 커지겠죠. 요 부피가 커지게 돼서 탄성 회복률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성 회복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뺄 때 그 크랙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균열 형성이 상당히 커져서 전반적인 제품의 품질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자 표면이라든지 형상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입자 형상이 좀 표면이 이제 좀 약간 깨끗한 표면 같은 경우는 입자들 간의 결합이 상당히 좀 잘 될 건데, 오염된 표면, 그러니까 위에 산화물이 끼어 있다든지 약간 조금 컨티미네이션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표면 막을 일차적으로 파괴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산화물에서의 그 표면막이 상당히 경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형형압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필요한 압력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성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불규칙 형상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패킹하는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 그 압축을 해보게 되면은 입자 간에 이제 냉각 결합이라든지 표짐 짜맞춤이 발생을 할 때 불규칙한 형상들끼리 이제 또 약간 갈고리처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형 밀도가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좀 구형 입자보다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이제 입자 크기, 이제 내부의 기공 유부, 그리고 밖에 표면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컨테미네이션 요소들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이 입자들을 구성하는 소재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입자를 구성하는 소재가 만약에 이제 재료의 강도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잘 안 찌그러지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압축에 필요한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성형 밀도 역시도 좀 줄어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소재의 항복 강도는 일반적으로 항복 강도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 항복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 소재의 성형 밀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순금속 분말을 압축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합금 분말을 압축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이 합금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재가 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항복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형 밀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체분말에다가 합금원소 집어넣으면 이제 그 컴프레시빌리티, 그러니까 압축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그 첨가한 원소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압축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합금 설계랑 이제 상당히 영향이 있는 요소인데, 어, 당연히 강도 증가량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말 혼합물 성형 후 이제 소결에 의해서 이제 상호 확산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합금 분말보다는 이 승금속 분말들 따로따로 이제 압축하는 게 힘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확산해가지고 소결하는 공정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형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합금 플러스 이제 재료 경도 관점에서 다상 합금이라든지 이제 혼합물이 있을 때 강한상의 분율이 당연히 높아지면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면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향 자체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성형 밀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그 소재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의 관점뿐만 아니라 공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경우 이제 결국 이 옆면에서 이제 마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마찰을 좀 줄여줘야지 좀 균일한 압축체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금형 성명체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를 시켜가지고 이제 금형 수명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찰을 줄여서 밀도 구배를 줄여서 균일 성명체를 가지고 그리고 추출력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면 오히려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소재 강도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추출력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샘플들이 깨지게 될 건데 그걸 줄여가지고 성형체를 조금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활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윤활제를 넣게 되면은 결국 이 윤활제 역시도 이제 구분자이기 때문에 고분자의 유체이기 때문에 압력을 받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한 저항속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윤활제 첨가에 따라서 성형 밀도라든지 추출 능력 그리고 탄성 회복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성형 밀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낮은 압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쉽게 분말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윤활제 효과가 점점 윤활제가 층가함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될 건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윤활제 부피랑 이제 윤활제가 이제 압력을 받게 되면 약간 기공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압력이 높아지니까 얘들도 이제 저항을 하겠죠. 요 저항성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그 필요한 성형압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분말들 간의 결합력이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윤활제를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더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추출 능력 같은 경우는 아까 오른쪽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윤활제 첨가에 따라서 추출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샘플을 빼긴 좀 더 쉬워진다. 그리고 이제 윤활제 팽창이라든지 그 입자간 결합방에 의해서 약간 기공하고 똑같은 역할을 아까 전에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탄성 회복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정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이제 윤활제를 넣지는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한 1에서 1.5% 아래로 이제 윤활제를 집어넣게 된다는 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금형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찰이 많다 보니까 이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내마모성이 좋은 이제 그 초경합금 그러니까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를 이용해 가지고 금형을 이제 제조를 하게 되고 이 금형 이런 식으로 이제 금형을 제조를 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평도가 높은 필름을 좀 코팅을 해가지고 금형을 최대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서 또한 윤활제 첨가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추출력을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이제 추출력을 좀 최대한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금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 금형을 사용함에 따라 오래 사용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금형들도 마모가 되고 언젠가 파손이 되긴 할 건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금형 설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한다든지 네 강도가 너무 높은 이제 그 소재들을 하게 되면은 금형 소재가 못 버티다 보니까 이제 깨진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반복 공정을 하다 보니까 금형이 이제 피로 파괴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모서리를 좀 예리하게 설계를 하지 말다든지 아니면 연마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긁힘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제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그 금형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내용들이 이제 분할 성형 도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일체 성형으로 그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만약에 높이가 똑같을 텐 상관이 없는데 높이가 이제 다른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요만큼 이동하는 거랑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 거랑의 이동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압축을 했을 때 이제 상대 밀도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 그 위치에 따라 부품에서 균일한 특성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대 밀도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제 높이 변화를 이제 좀 제어를 하기 위해 분할 성형 도구라고 해가지고 이
펀치를 높이가 다른 펀치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이동량을 제어를 해 가지고 이제 상 변형 압축량을 이제 똑같이 맞춰줘 가지고 상대 맷돌을 최대한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그 분말 쌓는 높이를 이제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펀치 이동량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또 동일하게 그 상대 맷돌을 좀 맞춰주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일단 그 이 공정 자체가 제일 단점이 상당히 단순한 제품밖에 못 만든다는 건데, 그래도 조금 그보다는 형상을 좀 제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압축 성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 이제 압축 성형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밀도 구배라든지 추출 능력이 요구가 되고 금형 성형체 마찰에 의해서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발생을 하게 되는 캐핑이라든지 리캐핑처럼 이제 성형체 내 밀도 구배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밀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불안정으로 압축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컵 모양의 컵이라든지 이런 식 가해가 부서지는 이제 그 결함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디라미네이션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싱글 액션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안전 압축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 그러니까 압력 구배가 이제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불안전 압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게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스프링백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추출할 때 탄성 회복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탄성 회복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요 바깥쪽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파고들어서 안쪽으로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성형체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제 파손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 역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티컬 캐핑이라고 해가지고 추출 도중에 성형체 굽힘 현상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요 마찰이 발생하고 이제 이쪽에서 좀 더 팽창이 쭉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요 내부에 크랙이 있다고 하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크랙이 점점 타고 쭉 일정하게 타고 올라가는, 네, 그런 이제 크랙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도 크랙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수평 방향으로도 이제 그 이젝션 도중에 그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당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말 응용 과정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일 대량 생산에 많이 활용되는 사출 성형이라든지 압축 공정에 대해서 제가 그 이미지를 몇 개를 보여드렸고요. 그 결과,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제일 많이 최근에 이제 제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입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 뭐 과연 3D 프린팅이 어떤 공정이고, 과연 어떤 공정들이 금속 재료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3D 프린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